자원 하나 없는 나라. 식민지와 전쟁으로 쫄딱 망했던 나라. 그래서 너네는 안 돼 하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나라. 네,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35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슈퍼컴퓨터 크로노스가 AI 분석을 통해 내놓은 미래 예측 보고서 한 장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생명줄이다. 중국은 거대하지만 병들었고 일본은 멈췄다. 오직 한국만이 진화하고 있다. 이건 한국인 전문가가 한 말이 아닙니다. 냉혹한 인공지능이 분석한 팩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필승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그 콧대 높은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충격적인 발표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제네바의 지하 300m, 판테온이라 불리는 이 벙커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정화된 산소에서는 묘하게 쇠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거대한 원형 회의실을 채우고 있는 것은 그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한 오만함이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거대 우주선 아크에 탑재할 단 하나의 국가 시스템을 결정하는 자리. 이른바 프로젝트 더 라스트 스탠드의 최종 심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리스터 스털링. 세상은 저를 냉혈한 수학자 혹은 감정이 거세된 미래학자라고 부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데이터만을 믿으니까요. 제 뒤로는 높이 20m의 슈퍼컴퓨터 크로노스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인류가 축적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산하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부도 정치도 모릅니다. 그저 생존 확률이라는 잔혹한 진실만을 토해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1위로 선정되는 국가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꼽은 전 세계의 표준 시스템으로 등록되어야 할 국가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부터 크로노스가 분석한 1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시선이 중앙 스크린에 꽂혔습니다. 화면에는 현재의 국력을 기준으로 한 문명 지속성 순위가 붉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1위, 미국.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축 통화의 힘. 2위, 중국.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생산력. 3위, 독일. 유럽의 제조 심장.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미국 국무장관 밀러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중국 대표 리 웨이 역시 만족스러운 듯 턱을 쓰다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로 순위가 이어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6위 일본. 마지막으로 7위, 대한민국. 순위표에 한국이라는 글자가 7번째에 뜨자 회의장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묘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말석이라도 차지해서 다행이네라는 식의 은근한 무시가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 사토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하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닥터 스털링, 크로노스의 연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적절하고도 현실적인 결과가 나왔군요. 사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칼날은 예리했습니다. 한국이 7위라니 사실 이것도 과분합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저 엔터테이너일 뿐입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드라마나 만드는 광대의 나라죠. 네, 인정합니다. 그들의 문화가 유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명을 이끌 철학이나 근본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이 19세기에 구축해둔 아시아의 근대화 모델을 베껴 쓴 아류작 아닙니까? 그의 발언이 끝나자 중국 대표 리 웨이가 거들먹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토 장관의 말이 일리가 있소. 덩치도 작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겉만 번지르르한 문화로 포장된 것이지. 인류의 생존을 맡길 시스템이라기엔 너무 가볍지 않나?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증발해버릴 거품 같은 나라요. 프랑스와 영국의 위원들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그저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 혹은 조금 시끄러운 파티장 정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조건이라 불리는 거대한 영토, 막강한 지하자원, 그리고 수백 년을 이어온 제국의 역사가 한국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비웃음은 일종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조롱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제 손끝은 콘솔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가 보내오는 2차 데이터, 즉 표면 아래의 진실을 시각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미있는 분석이군요, 사토 장관. 제가 입을 열자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20세기의 낡은 지도로 21세기의 영토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분석한 1차 순위는 물리적 하드웨어의 순위입니다. 땅의 크기, 석유의 매장량, 핵탄두의 개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한국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멸망 직전에 몰린 상황을 가정한 지금, 과연 그런 물리적 수치가 생존을 보장할까요? 저는 콘솔의 붉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크로노스, 변수명 정신적 영토 확장을 대입해. 순간 홀로그램 지도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펼쳐졌고 그 위로 수만 개의 빗줄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신경망처럼 지구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무역량이 아닙니다. 뇌파 동조율입니다. 특정 국가의 콘텐츠, 언어, 사고방식이 타국 국민의 무의식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화면 속의 지구는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은 각자의 국경 안에 갇혀 있거나 기껏해야 주변국 일부에만 희미한 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아시아를 넘어 북미, 남미,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와 중동의 사막까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한국을 중심으로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사토 장관, 당신은 문화를 오락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사토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문화는 오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세련되고 무서운 정신적 영토 확장입니다. 총칼로 뺏은 땅은 언젠가 독립군에게 되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뺏은 영토는 영원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전 세계 80억 인구의 뇌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에 구체적인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데이터 1 언어의 전파 속도.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학습자가 늘어난 언어가 무엇입니까? 영어가 아닙니다. 중국어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어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래를 이해하고 그들의 드라마 속 대사를 원어로 느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배우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동경입니다. 전 세계의 젊은 세대가 한국어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쪽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도쿄의 시부야 거리, 일본의 10대들이 한국 화장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서툰 한국어로 대화하는 영상이 팝업으로 떴습니다. 사토 장관, 당신네 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과거에 당신들은 쿨 재팬이라며 국가 주도로 문화를 수출하려 애썼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문화는 갈라파고스입니다. 유리병 속의 표본처럼 아름답지만 병 밖으로 나오면 죽어버립니다. 세계는 일본 문화를 신기한 것으로 소비할 뿐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물처럼 스며듭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리 웨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중국을 볼까요? 공자학원을 세우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중국 문화를 주입하려 했지만 전 세계는 오히려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강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인이 불닭이라 불리는 매운 소스를 입에 넣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즐거워합니다. 한국식 소나트를 만들어 보이며 사진을 찍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역사적 아픔인 한의 정서까지 이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인류의 감정 체계가 한국의 OS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밀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닥터 스털링. 하지만 그게 생존과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위기 상황 시 리더십 수용도 그래프였습니다.
밀러 장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지구가 멸망 위기에 처해서 우리가 아크를 타고 새로운 행성으로 가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살아남은 인류가 누구의 말을 따를 것 같습니까? 총을 든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닮고 싶다고 느끼는 대상입니다. 저는 그래프의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국 정부보다 더 신뢰하고 호감을 느끼는 국가 항목에서 한국은 전 세계 12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한국을 세련되고 다이내믹하며 미래지향적인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힘입니다. 한국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세계는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이 같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의심부터 할 겁니다. 또 무슨 꿍꿍이지? 하고 말이죠.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기이할 정도로 강력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들은 섞임의 천재들입니다. 미국은 용광로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인종 간의 벽이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은 타인을 배척합니다. 중국은 중화사상으로 타인을 깔아뭉갭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것을 지키면서도 그 어떤 문화와도 섞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비빔밥처럼 말이죠. 이것은 확장성입니다. 미래 문명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사토가 부들부들 떨며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시스템이 없잖습니까? 시스템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크로노스의 연산 결과를 띄웠습니다. 1차 순위였던 7위 옆에 영향력 보정치가 적용된 새로운 숫자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장관, 당신이 말하는 시스템은 20세기의 공장 같은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적인 세상이죠.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유기체의 세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시스템은 연료 없는 엔진과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80억 인구의 마음에 코리아라는 연료를 주입해놨습니다. 이제 시동만 걸면 됩니다. 화면 속 붉은 막대 그래프가 춤을 추듯 요동쳤습니다. 7위였던 한국의 순위 막대가 급격하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단숨에 제치고 일본의 바로 위인 6위로 올라섰습니다. 보십시오. 단순히 영향력이라는 변수 하나만 대입했을 뿐인데 한국의 국력 수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가 단순한 문화 상품이 아니라 타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드 파워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초반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대표의 표정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해왔던 작은 나라가 사실은 자신들의 안방까지 들어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한 순간의 공포였겠죠. 여러분, 한국은 엔터테이너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는 콘서트장이 아니라 전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류를 하나로 묶는 주파수입니다. 총을 든 정복자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지만 마음을 훔친 정복자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크로노스의 기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1차 수정된 순위표에서 한국의 그래프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들, 그들이 역사와 고난 속에서 다져온 생존의 기술들은 꺼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회의장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사토 장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을 깬 것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묵직한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국무위원 리웨이가 찻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마치 불쾌한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스크린 속에 코리아라는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닥터 스털링,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오류요.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자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압도하려는 듯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화, 영향력, 인정하지.
젊은 애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의 생존을 논하고 있소. 생존은 임기가 아니라 뿌리에서 나오는 법이오. 나무가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태풍 한 번에 뽑혀 나가는 법이지. 그는 비웃음을 머금고 한국 측 데이터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한국을 보시오. 저 나라는 역사가 단절된 국가요. 지난 100년을 돌아보라고. 식민지 지배를 당해 정체성을 잃었고 전쟁으로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으며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의 나라 원조나 받아먹던 거지 국가 아니었소. 스스로 일어선 적이 없는 나라란 말이오. 중국의 속국이었거나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지. 지금의 성장은 그저 운이 좋아서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해. 진짜 위기가 닥치면 저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요. 리 웨이의 신랄한 독설에 사토 장관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럽의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확실히 서구의 시각에서 한국의 현대사는 비극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들에게 강대국이란 수백 년간 남을 지배하고 약탈하며 부를 축적한 귀족 가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흙투성이 바닥에서 기어올라온 졸부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찬물을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인간의 편견이 숫자에 의해 박살나는 순간이니까요. 뿌리라. 저는 아직이 읊조리며 콘솔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리 웨이 위원, 당신은 방금 한국의 가장 무서운 무기를 건드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한국은 식민지였고 전쟁터였으며 폐허였습니다.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저 나라는 진작에 지구상에서 지워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크로노스의 연산 모드를 역사적 검증에서 회복 탄력성으로 전환했습니다. 붉은색이었던 화면이 검푸른색으로 바뀌며 그래프의 축이 뒤집혔습니다. 왜 저 모래성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무너지기는커녕 왜 태풍이 불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걸까요? 화면에 1953년 전쟁 직후의 서울 사진이 떴습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 고아가 되어 울고 있는 아이들, 시체가 뒹구는 거리.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현재의 서울 야경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영화를 방불케 하는 마천루와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들. 일반적인 국가가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150년입니다.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죠. 하지만 한국은 이 과정을 불과 40년 만에 끝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서구 학자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슈퍼컴퓨터인 크로노스는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광기라고 분석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빨리 올린 게 아닙니다. 이들의 회복 속도에는 가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리 웨이 위원, 당신이 말한 모래성은 파도를 맞으면 무너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파도를 맞으면 그 물을 빨아들여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한국은 모래성이 아니라 고압으로 압축된 강철입니다. 리 웨이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누구나 빠르지. 내가 말하는 건 국가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오.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겠소. 절망이라.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1997년의 날짜가 찍혔습니다. IMF 외환위기, 국가부도의 날.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췄던 그날의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사망 선고, 아시아의 용 추락하다. 1997년, 한국은 국가 파산 선언을 했습니다.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렸죠.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화면 좌측의 남미와 유럽의 경제, 위기 당시 영상이 떴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려는 폭도들, 상점을 약탈하는 시민들, 화염병을 던지며 정부를 저주하는 시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계약 관계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직원은 짐을 싸서 떠나는 게 합리적이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달러를 사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실제로 당시 아르헨티나, 태국, 그리고 당신 내 중국의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에서도 폭동과 약탈 지수는 9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 우측에 한국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독일 대표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미국 장관 밀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엄마, 지팡이를 짚은 노인, 교복을 입은 학생, 양복을 입은 회사원. 그들의 손에는 화염병이 아니라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 저게 다 금입니까? 프랑스 위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 네, 금입니다. 그것도 투자를 위해 사둔 골드바가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 앵글을 확대했습니다. 꼬질꼬질한 손수건에 쌓인 아기 돌반지, 죽은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결혼 반지, 평생을 끼고 살았던 행운의 열쇠. 국가가 빚을 져서 망하게 생겼는데 국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를 꺼내서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징발한 것이 아닙니다. 총을 들이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뉴스를 보고 자발적으로 이 추운 겨울날 줄을 선 겁니다. 나라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데이터 금 모으기 운동. 참여 인원 351만 명. 수집된 금 227톤. 저는 리웨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유령을 본 듯 굳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의 관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였을 테니까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이 국가의 빚을 대신 갚습니까? 정부의 무능을 왜 개인이 책임지죠? 이건 집단 히스테리거나 전체주의적 세뇌의 결과 아닙니까? 세뇌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세뇌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한국인들의 DNA에는 공동체라는 이름의 자아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는 내가 살아야 나라가 있다고 가르치지만 한국의 공동체의식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중국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문화대혁명.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불태우고 부모와 스승을 고발하며 과거를 부정했던 그 참혹한 기록들. 그리고 최근의 재난 상황에서 서로를 돕지 않고 영상을 찍으며 방관하는 외의관, 즉 국영 문화를 데이터화했습니다. 리 웨이 위원, 당신네 나라는 위기가 닥치면 탈출합니다. 역사를 지우고 책임을 전가하고 각자 도생하죠. 14억의 인구가 있지만 위기 앞에서는 14억 개의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대국의 실체입니다. 이어서 일본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 그리고 이어진 잃어버린 30년. 사회적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려 들기보다 방 안으로 숨어버리는 히키코모리 현상.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들의 모습. 사토 장관. 일본은 위기가 닥치면 숨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재난이 오면 시스템은 정지하고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다다미 방으로 도망치죠.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 그것이 당신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의 금 모으기 영상으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가 닥치면 뭉칩니다. 평소에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그들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전이합니다. 마치 충격을 받으면 단단해지는 방탄유리처럼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국가부도라는 경제적 사망 선고를 받고 국민들이 돌반지를 들고 나와 3년 만에 빚을 청산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적입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화면 속의 한국인들을 경외의 눈빛이 아닌 일종의 공포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결속력을 가진 집단과 적이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멸망해가는 우주선 안에서 산소 발생기가 고장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인들은 서로의 산소통을 뺏으려 총을 들 겁니다. 중국인들은 내 탓이 아니라며 선장을 비난할 겁니다. 일본인들은 매뉴얼을 찾다가 질식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마 자기 마스크를 벗어 아이에게 씌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구를 들고 와서 기계를 고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슈퍼컴퓨터 크로노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리켰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수치가 실시간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묻고 있습니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은 누구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가장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가장 이타적인 유전자가 살아남습니다. 한국의 저 기이한 공동체 의식,
서구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 정과 한의 에너지는 사실 인류가 멸종을 피하기 위해 진화시킨 최적의 생존 알고리즘입니다. 리웨이 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5,000년의 역사와 14억의 인구가 한국의 낡은 돌반지 하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토 장관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하지 못한 극복을 한국은 단 3년 만에 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을 테니까요. 모래성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리웨이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국은 모래성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침략과 전쟁, 가난이라는 불길 속에서 구워지고 단련된 세라믹입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화면에서 한국의 회복 탄력성 점수가 한계치를 돌파하며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측정 불가. 기존의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이것으로 역사적 검증을 마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죽음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나라. 6이라는 순위조차 이제는 낮아 보이는군요. 그렇게 회의장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의 질감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회복 탄력성과 공동체 의식을 목격한 위원들은 더 이상 한국을 대놓고 비웃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구심, 아니 일종의 거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족이 벼락부자를 바라볼 때 느끼는 본능적인 혐오감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베르너 의장의 표정이 그랬습니다. 그는 마치 싸구려 와인을 맛본 소믈리에처럼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은발을 곱게 빗어 넘긴 그는 수백 년 된 참나무 책상에서 만년필로 서류를 결제하는 것이야말로 문명의 정수라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닥터 스털링, 당신이 보여준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똘똘 뭉친다는 건 인정하죠. 베르너 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권위와 오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명이라는 건 생존 본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품격과 철학이 필요하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무 급합니다. 빨리빨리.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자판기에 손을 집어넣고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일어섭니다. 그건 역동성이 아니라 천박함입니다. 그는 경멸 섞인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은 도시 하나를 만드는데 5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돌 하나에도 철학을 담고 법조항 하나에도 수십 년의 토론을 거칩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뭡니까? 철학 없이 건물만 높게 올린 졸부 국가 아닙니까? 숙성되지 않은 와인은 식초일 뿐입니다. 그런 조급한 시스템을 인류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잃고 기계 부품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프랑스와 독일 위원들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속도란 여유 없는 자들의 발버둥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들은 느림을 미학이라 포장하고 비효율을 전통이라 부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콘솔 위에 놓인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르너 의장의 말대로 한국은 빠릅니다. 미친 듯이 빠르죠. 하지만 그 속도가 과연 천박함일까요? 저는 슈퍼컴퓨터 크로노스의 연산 모드를 시스템 효율성으로 전환했습니다. 숙성이라. 베르너 의장님은 시간을 아주 낭만적으로 해석하시는군요. 저는 차갑게 대꾸하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물리 법칙에서 시간은 낭만이 아니라 변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인류 역사상 그 시간이라는 변수를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고 왜곡시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조급함이라 부르지만 슈퍼컴퓨터 크로노스는 그것을 시간의 연금술이라고 정의합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그래프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완만한 경사로 수백 년에 걸쳐 올라가는 유럽의 산업화 곡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치솟는 한국의 그래프였습니다. 보십시오. 영국과 프랑스가 농경사회에서 현대 산업 국가로 전환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300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를 흘렸죠. 하지만 한국은 이 과정을 불과 30년 만에 압축했습니다. 10분의 1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계를 건너뛴 게 아닙니다. 시간을 고밀도로 압축한 겁니다. 여러분이 와인을 오크통에 담아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때 한국은 원심 분리기와 나노 기술로 순식간에 에센스를 추출해낸 겁니다.
저는 화면에 구체적인 비교 영상을 띄웠습니다. 왼쪽 화면은 독일의 관공서였습니다.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2주를 기다리고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1분 남았다며 창구를 닫아버리는 모습. 시민들은 체념한 듯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한국의 동사무소. 아니 이제는 동사무소조차 갈 필요가 없는 한국인의 방 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품격 있는 느림의 실체입니다. 유럽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신청하고 기사가 올 때까지 평균 3주가 걸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디지털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되죠. 은행 계좌 하나를 만드는데도 산더미 같은 서류와 며칠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고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인터넷 설치, 전화를 끊고 화장실 다녀오면 기사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공문서 발급, 새벽 3시에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1분 만에 출력합니다. 아니, 이제는 종이조차 필요 없이 모바일 전자지갑에 담아 다닙니다. 베르너 의장님, 암 환자가 수술 날짜를 기다리다 죽어가는 것이 유럽의 철학입니까? 한국에서는 오전에 진단받고 오후에 입원 수속을 밟습니다. 이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속도입니다. 베르너 의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럽의 악명 높은 의료 대기 시간은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이 속도가 단순히 행정 처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국가 전체가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반응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물 인터넷 기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일 겁니다. 저는 화면에 한국의 지하철 풍경을 띄웠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사람들은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을 보고 주식을 거래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에서는 전화조차 터지지 않아 신문을 봅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쥐가 돌아다니고 에어컨도 없죠. 그곳에서 여러분은 낭만을 찾을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그곳에서 미래를 삽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전 구간에 5G가 터지고 와이파이가 쏟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은 이동하는 순간조차 접속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량의 차이가 국가의 지능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물류 시스템을 비교했습니다. 일본의 택배 기사가 수기로 송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모습과 한국의 물류센터에서 AI 로봇이 춤추듯 물건을 분류하고 새벽에 문 앞에 배송해놓는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일본의 사토 장관님, 아직도 팩스를 쓰십니까? 도장을 찍어야 결제가 납니까? 사토가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밤 11시에 주문한 신선한 계란이 내일 아침 7시에 문 앞에 도착합니다. 새벽 배송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단순히 택배 기사가 빨리 뛰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빅데이터로 수요를 예측하고 AI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며 물류망이 혈관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마존조차 한국의 이 시스템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초단위 생활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경멸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2주 걸려 할 일을 2시간 만에 끝내는 경쟁자.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성격 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투 태세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1분 1초를 아껴서 남들이 잘 때 공부하고 남들이 쉴 때 일하며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나라,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속도가 생존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붉은색 버튼을 눌러 시뮬레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크로노스, 시나리오 3A, 전 지구적 신종 바이러스 확산 및 디지털 블랙아웃 가동, 경고음과 함께 세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가상의 치명적 바이러스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강타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대응을 볼까요? 화면 속 유럽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대책 회의를 소집하느라 3일을 허비했습니다. 정보 공유는 늦었고 국경 통제는 허술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폭동을 일으켰고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라 환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일본은 확진자 수를 팩스로 집계하느라 실제 감염자의 10분의 1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동맥경화가 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상한 철학과 절차가 바이러스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바이러스는 결제 서류가 통과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한반도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의 지도 위에는 파란색 방어막이 실시간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데 걸린 시간 3초.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되고 역학조사가 끝나는데 걸린 시간 10분. 민간 기업과 정부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마스크 재고를 지도에 띄우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설치하는 데 걸린 시간 24시간. 유럽 의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마법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빨리빨리의 진짜 위력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전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반응합니다. 보고서를 올리고 결제를 기다리는 관료주의가 없습니다. 현장의 판단이 곧바로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곧바로 정책이 됩니다. 이 압도적인 대응 속도, 이것이 바로 디지털 면역 체계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생존율이 40%대로 추락하는 동안 한국의 생존율은 경이적인 98%를 기록했습니다. 베르너 의장님, 그리고 사토 장관님, 여러분의 시스템은 평화로운 시대에나 어울리는 박물관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다가올 미래는 위기의 연속일 것입니다. 기후재난, 새로운 전염병, 사이버 테러,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재앙들이 닥칠 때 우아하게 토론이나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생각하는 속도를 높이십시오. 행동하는 속도를 높이십시오. 한국처럼 말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천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진화된 형태의 실시간 생존 알고리즘입니다. 느린 것은 우아한 게 아닙니다. 느린 것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굉음을 내며 새로운 순위를 산출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국기가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태극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위 베르너 의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이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잉크로 쓴 역사는 빛의 속도로 흐르는 데이터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 사위로 올라선 한국의 이름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오직 시간을 지배함으로써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모습. 그것은 마치 작은 벌새가 독수리보다 빠르게 날갯짓하여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인 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라는 숫자가 스크린에 새겨지자 회의장의 공기는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가장 거대한 산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밀러는 팔짱을 낀 채 불쾌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태양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한국의 성취는 인정할 만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자유의 수호자라 자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국가로 보였을 것입니다. 닥터 스털링, 아주 인상적인 쇼였습니다. 밀러 장관이 비꼬듯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빠르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의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통제 아닙니까? 한국은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CCTV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죠? 바로 한국입니다. 골목마다, 엘리베이터마다, 심지어 달리는 버스 안에도 카메라가 있죠. 그건 안전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조지 오웰이 경고한 빅브라더의 현실판이죠. 그는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유를 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안전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포기했죠. 시민의식이 높아서 범죄가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범죄를 못 저지르는 겁니다. 공포에 의한 질서,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의 모델입니다.
그의 발언에 중국 대표 리웨이가 발끈했지만 밀러는 무시했습니다. 서구권 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의 치안은 지나친 공권력의 개입으로 보였으니까요. 저는 밀러 장관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깨부수기 위해 콘솔의 푸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밀러 장관님, 자유에 대한 철학이 아주 확고하시군요. 하지만 크로노스는 철학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치안이 카메라 때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감시자가 없는데 누가 법을 지킵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실험을 하나 해보죠. 이것은 연출된 영화가 아니라 한국의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카페의 실시간 CCTV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꽉 찬 화면이 떴습니다. 점심시간,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20대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신형 맥북, 스마트폰, 그리고 지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기는커녕 의자에 가방까지 걸어둔 채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상황을 보시죠. 주인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대략 3,000달러어치의 고가 전자기기와 현금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타인이 오가고 있죠. 저는 밀러 장관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라면 저 물건들이 사라지는데 몇 분이나 걸릴까요? 밀러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프랑스 위원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8이라면 30초입니다. 아니, 애초에 저렇게 두고 가는 사람 자체가 없죠. 저건 나를 털어가세요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영상 속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5분, 10분, 15분. 여성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 테이블을 툭 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리가 없어서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것 봐. 훔쳐가려고 하잖아. 일본 대표 사토가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지갑을 보더니 아, 자리가 있네라는 표정을 짓고는 그냥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훔쳐가기는커녕 그 물건들을 사람과 동급의 점유물로 인식하고 피해간 것입니다. 20분이 지나서야 여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를 마시며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1cm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국 위원이 안경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기엔 경비원도 없지 않습니까? CCTV가 있다고 해도 모자를 눌러쓰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들 전부 배우입니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의 일상입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일어나는 평범한 풍경이죠. 밀러 장관님, 당신은 이것이 CCTV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천만에요. 카페의 CCTV 사각지대에서도 심지어 카메라가 없는 공원 벤치에서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아파트 복도였습니다. 현관문 앞마다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집 앞에는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노트북 박스가 송장이 그대로 붙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물류혁명인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진짜 이유입니다. 택배 기사들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 앞에 물건을 던져두고 갑니다. 아무런 잠금 장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실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데이터 한국 택배. 분실률 0.00001%,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미국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현관문 CCTV에 찍힌 일명 포치 파이리트, 즉 현관 약탈자들의 영상이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린 도둑들이 상자를 낚아채 도망가는 모습. 그걸 막기 위해 택배 상자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개를 풀어놓는 미국인들의 처절한 모습이 대조되었습니다. 밀러 장관님, 미국에서는 내 집 앞마당에 놓인 내 물건도 지키지 못해 총을 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의 집 문 앞에 놓인 물건을 보며 아, 택배가 왔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과연 감시 때문일까요? 밀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 자본입니다.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남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대한 사회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한국은 물건을 지키기 위해 경비원을 고용할 비용, 도난보험료, 소송 비용,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는 데 쓰는 감정적 에너지를 제로에 가깝게 줄였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가 생산적인 곳에 쓰입니다. 카페에서 화장실을 갈 때 가방을 싸들고 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나라. 택배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낼 필요가 없는 나라. 이것이 한국이 가진 압도적인 효율성의 비밀입니다. 리 웨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중국에서는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않는 바보가 없소. 한국인들만 특별히 도덕적이라는 겁니까? 유전자라도 다르단 말이오? 유전자가 아니라 학습입니다. 저는 중국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길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도 펑츠 즉 자해 공갈이 두려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끔찍한 영상.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물건을 훔쳐가는 군중들의 모습. 리 웨이 위원, 당신네 나라는 불신을 학습했습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당한다는 공포가 사회를 지배하죠. 그래서 14억 인구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학습했습니다. 지갑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받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경험이 축적된 사회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유럽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에서 방송되는 소매치기 주의 경고음, 로마의 관광지에서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잔뜩 웅크린 관광객들의 모습. 유럽에서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가방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 마시지 마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충격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 한국의 밤거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3시, 서울의 한강공원. 젊은 여성들이 이어폰을 꽂고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여자가 혼자 이어폰을 꽂고 조깅을 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이었다면 자살행위였겠죠. 남미였다면 납치되었을 겁니다. 유럽이었다면 강도를 당했을 겁니다. 저는 밀러 장관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장관님은 아까 자유를 말씀하셨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총을 소지할 자유입니까? 아니면 밤거리를 공포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유입니까? 한국인들은 감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CCTV는 그저 거들 뿐. 진짜 감시자는 그들의 양심 속에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뮬레이터가 윙윙거리며 다음 시나리오를 연산했습니다. 시나리오 국가 시스템 붕괴 및 무정부 상태. 만약 내일 당장 전기가 끊기고 경찰 조직이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최후의 날 말입니다. 미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습니다. 약탈, 방화, 무차별 총격전. 2020년 BLM 시위 당시의 명품 매장 약탈 영상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때의 무질서가 오버랩되었습니다. 공권력이 사라지자마자 이웃이 적으로 변했습니다. 유럽과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아비규환의 지옥도. 하지만 한국의 시뮬레이션 화면은 달랐습니다. 크로노스는 한국의 범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곧바로 자경단이 조직되고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왜냐고요? 화면에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태양기름 유출 사고 당시의 영상이 떴습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할 때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걸레를 들고 바닷가로 달려가 기름을 닦던 그 기적 같은 장면. 한국인들은 공권력이 사라지면 스스로가 공권력이 됩니다. 그들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서로를 약탈하는 게 아니라 줄을 서서 주먹밥을 나누고 질서를 만듭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 속에서 왕이 도망가면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그 기이한 역사적 경험이 DNA에 각인된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 새로운 행성에 정착한다면 경찰서부터 지어야 하는 미국식 모델은 비효율적입니다. 감옥부터 지어야 하는 중국식 모델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식 모델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경찰서 대신 도서관을 짓고 감옥 대신 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비용 제로의 기적입니다. 스크린의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치안 유지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심리적 불안, 비용 항목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점수 차로 타국을 따돌렸습니다. 밀러 장관은 헛기침을 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미국식 자유가 한국의 안전한 자유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야만적인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천 대의 CCTV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5천만 개의 양심이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였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제가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지갑을 훔쳐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훔쳐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나라. 이것은 문명의 레벨이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선 호모 에티쿠스, 즉 도덕적 인간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크로노스의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 점수는 측정 불가 등급인 SSS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을 감시 국가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통제 없이도 사고를 내지 않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회의장 안에는 미묘한 열기가 감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4위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아들자 서구권 위원들의 시선은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고 아시아의 이웃이라 자칭하던 중국과 일본의 표정은 질투를 넘어선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국무위원 리 웨이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거대한 체급, 즉 14억 인구와 압도적인 생산력을 무기로 이 회의를 지배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상승세가 중국의 턱 밑까지 차오르자 리 웨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일본의 사토 장관 역시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리 웨이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하여 한국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리 웨이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려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닥터 스털링, 당신의 그 잘난 크로노스도 이건 계산하지 못한 모양이군. 인정하겠소. 한국은 빠르고 시민의식도 훌륭하지. 하지만 그 모든 건 껍데기에 불과해. 그는 스크린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나라는 끝났어. 출산율 0.6명. 인구 소멸 위기 국가 1순위. 그게 바로 한국의 성적표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다는 말이오? 사람이 없으면 노동력도 없고 국방도 없고 소비도 없소. 한국은 지금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가는 유령선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오. 곧 노인들만 남아서 빈집을 지키다 사라질 나라를 사위라고? 이건 코미디요. 사토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리 웨이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일본도 고령화로 힘들지만 한국의 속도는 일본의 3배입니다. 50년 뒤면 한국 인구는 반토막이 납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시스템을 돌릴 인간이 없는데 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빈집만 남은 유령 국가가 될 운명이죠.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위원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미국 장관 밀러도 팔짱을 끼며 동조했습니다. 인구는 국력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은 한국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크로노스의 화면 속 한국의 점수 그래프가 붉게 깜빡이며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다시 7위, 아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였습니다. 리 웨이는 승리를 확신한 듯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보시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야말로 인류의 미래예요. 사람이 곧 힘이지. 한국처럼 소멸해가는 소국은 논의할 가치도 없소. 저는 콘솔 앞에서 그들의 비웃음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한숨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힌 그들에 대한 연민의 한숨이었습니다. 리 웨이 위원, 그리고 사토 장관. 제가 입을 열자 크로노스의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20세기의 농부 같은 소리를 하는군요. 머릿수가 곧 힘이라고 믿는 그 낡은 신념 말입니다. 물론 농경사회나 초기 산업화 시대에는 인구가 국력이었죠. 공장에서 나사를 조일 손이 필요했고 전선에 내보낼 총알바디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콘솔의 레버를 당겨 새로운 시뮬레이션 모드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지금 21세기 중반, 특이점 이후의 세상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력은 근육의 총량이 아니라 지능의 밀도에서 나옵니다.
당신들이 말한 그 인구 절벽이라는 것, 한국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저는 화면에 노동의 종말과 자동화라는 타이틀을 띄웠습니다. 리웨이 위원, 당신이 자랑하는 14억 인구. AI와 로봇의 시대가 오면 그들은 무엇이 될까요? 생산자일까요? 아니면 부양해야 할 짐일까요? 화면 좌측에 중국의 미래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에 AI 로봇이 도입되자 일자리를 잃은 수억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봇을 부수고 공장에 불을 지르며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실업수당을 찍어내다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에게 AI 기술은 축복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자동화율을 1%만 올려도 수천만 명이 실직합니다. 그 거대한 인구는 이제 국가를 갉아먹는 입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 일부러 비효율적인 인간 노동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 우측에 한국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그리고 거부감 없이 AI와 로봇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상 속 한국의 풍경은 공상과학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에서는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서빙을 합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인간 없이 로봇들이 24시간 물건을 나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단 한 명의 관리자가 수백 대의 로봇팔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 밀집도가 압도적 1위인 나라입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세계 평균의 8배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로봇 도입을 반대하며 노조가 파업할 때 한국에서는 사장이 로봇을 구하지 못해 줄을 섭니다. 왜냐고요? 일할 사람이 귀하니까요. 저는 리웨이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인구 감소라는 위기 덕분에 노동 저항 없이 사회 전체를 완전 자동화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로보 사피엔스 문명으로 넘어가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멸이라고 조롱받던 0.6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최적화라는 무서운 단어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전쟁과 생산은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AI가 탑재된 드론과 로봇이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강대국 조건은 무엇일까요? 많은 군인이 아니라 그 로봇 군단을 통제할 수 있는 고지능 관리자입니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 평균 IQ, 디지털 문해력 수치였습니다. 한국의 인구 5천만 명. 그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입니다. 한국은 지금 5천만 명의 지휘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수백, 수천 대의 AI 로봇을 거느리게 될 겁니다.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떴습니다. 중국 14억 명의 인간 노동자 vs 한국 5천만 명의 지휘관, 100억 대의 AI 로봇, 리웨이 위원, 굶주린 14억 명의 인간과 지치지 않고 불평도 없는 100억 대의 한국산 로봇 군단. 생산력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리웨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찾았지만 컵을 놓쳐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믿었던 인구의 힘이 인구의 저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의 AI 기술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실생활에 녹아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두려워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일상에 적용하는 적응력입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사고를 내고 소송에 휘말릴 때 한국에서는 이미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시민들을 실어 나릅니다. 일본이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노인들이 고독사할 때 한국은 AI 돌봄 로봇이 독거노인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건강을 체크합니다. 화면에 한국의 독거노인 집에 설치된 AI 스피커 영상이 떴습니다. 할머니, 오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기계, 그리고 쓰러진 노인을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 보십시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든 자리를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기술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단계, 즉 휴머니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입니다.
밀러 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처럼 말입니다. 한국은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박이요? 아니요. 이것은 한국인이기에 가능한 통제입니다. 저는 아까 보여주었던 한국의 시민의식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밀러 장관님, 만약 AI에게 도덕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떤 나라의 데이터를 학습시키시겠습니까? 범죄와 약탈이 일상인 나라? 아니면 지갑을 길에 둬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 순간 회의장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AI가 세계 최강인 이유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사회는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양질의 데이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자라난 AI 로봇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돕고 공존하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덕적인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크로노스에게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명령했습니다. 크로노스, 시나리오 오지. 인구 절벽 이후의 문명 지속성 분석.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구 과잉으로 인한 식량난과 폭동으로 붉게 불타오르는 중국과 인도 지도. 그 옆에 인구는 적지만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에서 로봇들의 시중을 받으며 예술과 문화를 즐기는 한국의 미래. 중국과 인도의 점수는 유감스럽게도 사회 붕괴 위험으로 0점 처리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서로를 잡아먹는 지옥도가 펼쳐질 테니까요. 반면 한국의 그래프는 수직 상승하여 스크린의 천장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한국은 포스트 휴먼 문명의 표준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많은 아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스템과 그것을 다룰 현명한 시민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고 근육과 두뇌만 남은 압축된 거인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한국의 순위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변수에 중국의 오성훈기는 저 아래 5위권 밖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리 웨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4억의 자부심이 5천만 명의 고지능 집단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뜬 코리아라는 글자를 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소멸할 것이라 저주받았던 나라가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류가 꿈꾸던 유토피아를 가장 먼저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빈집만 남은 유령 국가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사토 장관에게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곳은 유령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신에 가까워진 인간들이 사는 곳입니다.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오직 창조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미래 인류의 거주지.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남은 상대는 단 하나, 세계 최강의 패권국 미국뿐이었습니다. 밀러 장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이 단순한 로봇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더더욱 회의장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거대한 두 지각판이 충돌하기 직전의 진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구석으로 물러난 자리.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거인,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록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군사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곰, 러시아가 버티고 있었죠. 미국 국무장관 밀러는 여전히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시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한국의 AI와 로봇 기술이 보여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가 생존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닥터 스털링, 한국의 로봇들이 귀엽긴 하더군요. 밀러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인류 최후의 전쟁 혹은 생존 투쟁입니다. 로봇이 노인 말동무나 해주는 건 평화로울 때 이야기죠. 진짜 위기가 닥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핵 항모 전단, 스텔스 폭격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걸 가진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입니다. 한국, 기껏해야 소총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제국을 지킬 힘은 가성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대표가 굵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밀러 장관의 말이 맞소. 전쟁은 장난감이 아니오. 무한한 자원과 강철 같은 맷집이 필요하지.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요.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한국의 그 잘난 시스템은 고철 덩어리가 될 거예요. 두 강대국 대표의 협공에 회의장 내의 분위기가 다시금 미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확실히 밀리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위상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보였으니까요. 천조국이라 불리는 국방비,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함대.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물리적 폭력의 총량에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콘솔의 푸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힘의 정의가 얼마나 구시대적인지, 그리고 현재 그들의 힘이 얼마나 텅 빈 껍데기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화력이라. 밀러 장관님,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는 크로노스의 연산 모드를 전시 생산 능력 및 군수 지원 속도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전쟁은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은 소비입니다. 미사일을 쏘면 다시 채워 넣어야 하고 전차가 부서지면 다시 만들어야 하죠. 크로노스는 묻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과연 그 소비를 감당할 생산력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미국은 세계의 공장. 아니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닙니다. 저는 밀러의 말을 자르며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적나라한 성적표였습니다. 여기 나토 회원국들이 보낸 긴급 요청서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유럽은 공포에 질려 전차와 자주포를 주문했죠. 당연히 1순위는 미국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면에 미국 방산업체의 납기 일정표가 떴습니다.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 인도까지 3년 6개월, 제블린 미사일 추가 생산 2년, 소요 155mm 포탄 재고 받아. 보십시오. 미국은 주문을 받아도 물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산 라인은 녹슬었고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은퇴했습니다. 지금 당장 적군이 국경을 넘고 있는데 3년 뒤에 전차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의 항구였습니다. 거대한 수송선에서 수십 대의 최신형 전차와 자주포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이 기다리라고 말할 때 한국은 보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계약하고 첫 물량을 인도받는데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습니다. 이건 배송이 아니라 차라리 순간 이동에 가깝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3년과 3개월.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격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프랑스 위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프랑스도 자주포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도대체 공장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품을 찍어내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공장 내부 영상을 띄웠습니다. 서구의 방산 공장이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공방 수준이라면 한국의 공장은 자동차를 찍어내듯 전차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용접을 하고 AI가 불량품을 검수하는 그야말로 제조업의 예술이었습니다. 밀러 장관님, 미국은 설계도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조업을 멸시하고 금융과 서비스업에만 몰두한 대가죠. 하지만 한국은 지난 50년간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고 닦아 극한의 경지에 올려놓았죠. 그 결과 한국은 지금 자유진영 전체를 무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되었습니다. 밀러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는 말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을 지칭하던 영광스러운 별명이었으니까요. 그 타이틀이 이제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깊고 거대한 미국의 진짜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땅 위의 무기는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바다는 어떻습니까? 밀러 장관님이 자랑한 그 핵 항모 전단 말입니다. 저는 크로노스의 화면에 거대한 바다를 띄웠습니다. 미해군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배를 만들 도크가 없고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수백 척의 군함을 찍어내던 미국의 조선소들은 지금 쇼핑몰이나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조선업 세계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1%입니다. 사실상 사망 상태죠. 화면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한국의 울산 조선소를 비교하는 사진이 떴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텅 빈 미국의 도크와 달리
한국의 조선소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수십 개가 춤을 추며 축구장 4개 크기의 선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배는 부서집니다. 부서진 배를 수리하고 새로운 배를 바다에 띄워야 전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군함 하나를 수리하는데 2년이 걸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실정이죠. 적군은 바다를 건너오는데 수리공이 없어서 항모가 항구에 묶여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업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 1위, LNG 운반선 독점, 선박 건조 기술력 세계 1위.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배의 절반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디지털 조선소입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공정이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되어 오차 범위 0mm로 배를 조립합니다. 미국이 10년 걸려 만들 군함을 한국은 1년이면 만듭니다. 게다가 가격은 절반이고 성능은 더 뛰어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밀러 장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관님, 최근 미 해군 장관이 왜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해서 고개를 숙였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한국의 도움 없이는 미 해군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게 제발 우리 군함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펜타곤에 있지만 그 배를 띄울 수 있는 심장은 한국의 울산과 거제도에 있습니다. 회의장 내의 공기는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의 목덜미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서방 세계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나토의 전차 군단은 부품이 없어 멈춥니다. 미 해군의 함정들은 수리를 못해 녹슬어갑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병대는 탄약이 없어 전멸합니다.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서방의 안보는 그 즉시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 제조 패권입니다. 러시아 대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서방의 무기들이 사실은 저 작은 한반도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에 질려버린 듯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무기 체계의 또 다른 무서움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단순히 싸고 빨라서 팔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 무기는 진화합니다. 미국 무기는 완벽하지만 복잡하고 예민합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나 영하 40도의 추위에서 고장나기 일쑤죠. 하지만 한국 무기는 어떻습니까? 섭씨 40도의 폭염과 영하 30도의 혹한 산악지형과 늪지대. 이 모든 악조건을 가진 한반도에서 테스트를 마친 괴물들입니다. 화면에 노르웨이의 설원을 질주하는 K2 전차와 이집트의 사막에서 불을 뿜는 K9 자주포의 영상이 교차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명품처럼 모셔두는 게 아니라 진흙탕에서 구르며 적을 부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구매국에게 기술을 공유합니다. 나만 만들 테니 너희는 사기만 해라는 미국의 오만한 방식이 아니라 같이 만들자며 현지 공장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나토의 장군들이 펜타곤이 아니라 서울로 전화를 거는 이유입니다. 스크린에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의 인터뷰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했다. 루마니아 대통령 미국 무기를 기다리다 늙어 죽느니 한국 무기로 지금 내 나라를 지키겠다. 보십시오.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면 한국은 그 경찰에게 총과 방탄조끼를 지급하는 무기상이자 병참 기지입니다. 무기상이 없으면 경찰도 없습니다. 밀러 장관은 시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미국이 지켜줘야 할 작은 동맹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의 데이터는 정반대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설계도는 휴지 조각입니다. 제가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지금 인류가 아크를 타고 우주로 나간다면 그 우주선을 누가 만들까요? 금융가인 뉴욕? 관광지인 파리? 아니요. 불꽃 튀는 용접기 앞에 한국인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강철을 떡 주무르듯 다루는 그들의 손끝에서 인류의 새로운 함선이 탄생할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화면에서 한국의 순위는 2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1위인 미국과의 격차 수치는 소수점 단위까지 좁혀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과 제조 역량 항목에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지 오래였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밀러 장관님,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이제 한국이라는 엔진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밀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등정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겁에 질린 눈으로 한국의 데이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반전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를 파는 광대도 사라져가는 소국도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고 거대한 강철을 다루는 중공업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의실의 모든 고위 인사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회의장의 조명을 가장 어둡게 낮췄죠. 거대한 지하 벙커인 판테온은 이제 심해처럼 깊은 어둠 속에 잠겼고 오직 중앙에 위치한 크로노스의 홀로그램만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힘을 논했습니다. 경제력, 회복력, 기술력, 군사력. 하지만 진짜 검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인류가 멸망하고 소수의 생존자만이 우주선 아크를 타고 새로운 행성으로 떠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곳에서 다시 문명을 세울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더 강한 미사일일까요? 더 많은 돈일까요? 아닙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남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자는 남을 통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 막강한 시스템의 통제권을 맡겨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선택한 리더 국가가 또다시 약한 자들을 노예로 삼고 학살을 즐기는 사이코패스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미국 장관 밀러와 영국, 프랑스 대표들이 흠칫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번 검증이 그들의 가장 아픈 곳, 즉 역사적 원죄를 건드리는 심판대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크로노스, 변수명, 국가적 도덕성 및 역사적 침략 지수 가동. 명령과 함께 홀로그램 지구본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던 푸른 별은 순식간에 붉은색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500년간 각 강대국이 저지른 학살, 침략, 약탈의 데이터를 시각화한 피해 지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음이 울린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영국 대표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자랑스러우십니까? 화면에 아프리카, 인도, 아메리카 대륙을 뒤덮은 유니언 잭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수억 명의 해골들이 데이터로 떠올랐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중국을 병들게 하고 인도의 자원을 200년간 빨아먹었으며 아프리카의 부족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노예로 팔아넘긴 기록들. 크로노스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부의 80%는 타국의 피와 눈물 위에서 쌓아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문명이 아니라 거대한 강도질입니다. 영국 위원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데이터가 떴습니다. 알제리 학살, 콩고의 고무 농장, 그리고 홀로코스트. 독일은 반성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역사적 유전자에는 타인을 지배하고 말살하려는 본능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행성에서도 또다시 가스실을 만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리고 화면은 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열도가 시뻘건 경고등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 사토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발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토 장관, 고개 드십시오. 제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화면에 1937년 난징, 그리고 1940년대의 조선 반도와 동남아시아의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생체 실험 부대 731점, 난징에서 학살된 30만 명의 민간인, 그리고 화면에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 성노예가 되어야 했던 수만 명의 소녀들, 위안부 데이터가 떴습니다. 당신들은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신사의 전범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참배하죠. 독일이 무릎을 꿇을 때 일본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본의 도덕적 신뢰도를 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당신들은 힘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칼을 뽑아 이웃의 목을 칠 나라니까요. 사토는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겠지만 크로노스가 띄워놓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 사진들과 숫자들 앞에서 그는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대표들이 일본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었습니다. 밀러 장관은 짐짓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입니까? 화면에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멕시코 전쟁,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피해, 그리고 최근의 중동 전쟁 데이터가 떴습니다. 미국은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는 항상 미국의 이익과 일치할 때만 작동했습니다. 석유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팔기 위해 분쟁을 조장했죠. 당신들의 손에도 씻을 수 없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G7 국가들의 점수판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붉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이었지만 동시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얼룩진 세계지도 속에서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만이 하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 핀 연꽃처럼 그 순백에 비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데이터입니다. 저는 한국의 5,000년 역사 연표를 스크롤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난 5,000년 동안 무려 931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중국에게, 몽골에게, 일본에게 끊임없이 짓밟혔죠. 보통 이렇게 많이 맞은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멸망해서 사라지거나 도끼를 품고 더 잔인한 침략자가 되거나. 저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타국을 먼저 침략하거나 약탈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힘을 가진 국가치고 이웃을 때리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리였으니까요. 이들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한국은 고대부터 강력한 활과 철기 문화를 가졌고 지금은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힘이 차고 넘치는데도 남의 땅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화면에 홍익인간이라는 네 글자가 떴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고작 부족 국가를 세우면서 그들은 정복이 아니라 복지를 국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DNA 깊숙이 박힌 통치 철학입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군도 베트남에 파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군대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총을 든 시간보다 무너진 학교를 다시 짓고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쓴 시간이 더 많았다는 기록들입니다. 그들은 전장에서도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이어 튀르키예 지진 현장,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현장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 모습. 한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피 묻지 않은 손을 가진 유일한 강대국입니다. 제국주의의 원죄가 없는 나라, 약탈의 역사가 없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나 유럽이 원조를 준다고 하면 무슨 꿍꿍이지 하고 의심하지만 한국이 간다고 하면 형제를 맞이하듯 환영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 촌장의 인터뷰 영상을 띄웠습니다. 미국인은 우리에게 총을 주는 법을 가르쳤고 중국인은 우리 땅을 뺏어갔지만 한국인은 우리에게 별을 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 짧은 인터뷰가 회의장에 던진 파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힘과 존경은 다릅니다. 미국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한국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정의라는 번역 불가능한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한국인들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길 잃은 외국인을 끝까지 데려다주는 영상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너와 나는 남이 아니다라는 타인에 대한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한국인들은 배가 고파도 콩 한 조각을 나눠 먹습니다. 힘이 생기면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손을 잡아 끌어올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5,000년을 버텨온 생존 방식이자 우리가 미래 문명에 심어야 할 유전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아크를 타고 우주로 나갈 때
또다시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고 자원을 뺏고 가스실을 만드는 제국의 역사를 반복할 겁니까? 아니면 평화와 공존, 나눔의 유전자를 가진 문명을 심을 겁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힘은 폭력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덕성을 갖춘 힘은 구원입니다. 크로노스의 채점표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영국 마이너스 50점, 프랑스 마이너스 40점, 일본 마이너스 100점, 중국 마이너스 80점, 미국 마이너스 20점. 강대국들의 점수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하는 동안 한국의 그래프는 천장을 뚫고 우주로 솟구쳤습니다. 대한민국 100점, 보십시오. 이것은 조작된 수치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장부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졌으면서도 가장 깨끗한 도덕성을 가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덕적 패권국입니다. 일본 사토 장관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조센징이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도덕적 고지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리 웨이 역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화 사상의 오만함도 한국의 깨끗한 역사 앞에서는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 크로노스의 메인 화면에 거대한 알림창이 떴습니다. 한국 종합 점수 1위, 미국과 동률.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위에서 시작했던 한국이 마침내 세계 최강 미국과 동점을 이루며 공동 1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드웨어와 자본의 제왕 미국, 그리고 효율과 도덕성의 제왕 한국. 두 거인이 나란히 섰습니다. 밀러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한국과 동급이라고? 군사력, 경제 규모,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는데 고작 도덕성 점수 하나로 동점이라니. 밀러 장관님, 제가 차분하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슈퍼컴퓨터 크로노스는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컴퓨터니만큼 매우 객관적으로 말이죠. 미국의 압도적인 힘은 불안정하다고 말입니다. 도덕적 통제 장치가 없는 힘은 언제든 내부에서 폭발하거나 타인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힘은 안정적입니다. 그들은 힘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가산점이 부여된 것입니다. 저는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떠있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조기의 그래프는 정체되어 있었지만 태극기의 그래프는 여전히 미세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네바 지하 벙커 판테온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작은 반도국가 대한민국. 두 나라의 점수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점 상황. 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미국 국무장관 밀러였습니다. 그는 시가를 신경질적으로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동맹국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패권을 위협하는 적을 바라보는 차갑고 잔혹한 제국의 눈빛이었습니다. 닥터 스털링,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밀러 장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턱 밑까지 추격해온 2등 국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980년의 소련, 1990년의 일본. 우리는 그들이 1등을 넘보는 순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경제 제재로, 플라자 합의로, 때로는 군사적 압박으로 그들의 척추를 부러뜨렸죠. 미국은 2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의 말에 일본 대표 사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30년 전 미국의 견제로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해야 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밀러 장관은 으름장을 놓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관세를 200% 때리고 기술 이전을 막고 금융망을 차단해서 한국을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리자리가 위험하다면 경쟁자를 제거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본질입니다. 중국 리웨이 위원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손에 파괴되는 꼴을 보고 싶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살벌한 협박 앞에서도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밀러 장관님, 아주 무서운 경고시군요. 하지만 당신은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니, 한국을 죽이는 순간 미국도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과거의 일본이나 소련은 미국의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혈관이자 심장입니다. 장관님,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아이폰, 그 안에 메모리 반도체가 어디 겁니까? 당신이 타는 전기차의 배터리는요? 미 해군의 군함을 수리하는 조선소는요? 나토를 지키는 무기는요? 저는 화면에 미국과 한국의 산업 의존도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붉은색 선들이 마치 샴쌍둥이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제재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멈춥니다. 월스트리트의 서버는 다운됩니다. 미군의 레이더는 꺼집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몸속 깊숙이 들어와 없어서는 안 될 장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시끄럽게 뛴다고 해서 심장을 도려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한국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니까요. 밀러 장관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진짜 힘, 상호 파괴가 불가능한 절대적 의존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물리적 힘의 대결은 끝났습니다. 두 나라는 동점입니다. 그렇다면 승부를 가를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저는 벙커의 조명을 끄고 오직 크로노스의 홀로그램만을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색 데이터 입자들이 춤을 추며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크를 타고 우주로 나아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정보를 기록하고 AI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식을 전수할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인 언어가 비효율적이면 그 문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히든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변수명 문자 효율성 및 디지털 호환성, 여기 인류가 사용하는 주요 언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어. 훌륭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합니다.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아 AI가 음성을 인식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중국어? 최악입니다. 수만 개의 상형 문자를 디지털로 입력하려면 별도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 쓰는 비효율의 극치죠. 리웨이와 사토가 동시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들의 언어가 가진 복잡함은 그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화면에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모습의 기록화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현대의 컴퓨터 코드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15세기에 발명된 음성공학적 기호이자 디지털 코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원리, 반포일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인 문자. 저는 한글의 압도적인 효율성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중국어와 일본어가 변환키를 누르며 끙끙대는 동안 한국인은 엄지손가락 2개로 그들의 7배 속도로 타이핑을 끝냅니다. 자음과 모음이 레고 블록처럼 결합하는 구조 덕분에 입력 속도와 정보 처리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화면에 한국인들의 경이로운 타자 속도와 그로 인해 파생된 IT 강국의 면모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전파하는 속도, AI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속도,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속도에서 한국은 타국보다 7배 빠른 시간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가진 진짜 무서움, 바로 확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행성에 갔는데 그곳에 사는 미지의 생물이나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면 영어로는 표현 못하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일본어는 맥도날드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마쿠도나르도라고 쓰죠. 하지만 한글은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심지어 외계인의 언어까지도 가장 근접하게 표기할 수 있는 소리의 그물입니다. 이어 문맹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실질 문맹률 0%. 문명을 새로 건설할 때 문맹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영어나 불어는 배우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중국어는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하지만 한글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웁니다. 단 하루 만에 전 국민을 지식인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자.
이것은 교육의 혁명이자 지식의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밀러 장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밀러 장관님, 미국이 자랑하는 AI 기술, 그 AI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어입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조사를 통해 단어의 역할이 완벽하게 규정되는 언어, 컴퓨터가 이해하기에 가장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언어, 구글의 엔지니어들도 한글의 구조적 완벽함에 경악했습니다. 크로노스의 화면이 마지막 연산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속도, 신뢰, 도덕성, 그리고 이제 언어까지. 오각형이었던 한국의 그래프가 육각형으로 완성되며 그 크기가 스크린을 뚫고 나올 듯 팽창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물리적 힘은 미국과 대등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효율성과 도덕적 확장성에서 한국은 인류의 이상향에 도달했습니다. 크로노스의 기계음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알림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마지막 변수 계산 완료 화면 중앙에 떠있던 두 개의 국기 중 성조기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화면 가득 가장 높은 곳으로 떠올랐습니다. 1위, 한국.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선언했습니다. 인류의 다음 챕터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닙니다. 기술로 사람을 살리고 도덕으로 이웃을 품으며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시대. 바로 팍스 코리아나입니다. 이것이 슈퍼컴퓨터 크로노스가, 아니 역사가 선택한 인류 최후의 생존 모델입니다. 회의장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고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중국 대표 리웨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5000년 중화의 자부심이 동쪽의 작은 나라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말도 안 돼. 저 작은 나라가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일본 대표 사토는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나라가 이제는 자신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천상계로 올라가 버렸다는 사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눈을 마주칠 자격조차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밀러. 그는 한참 동안 스크린 속의 태극기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함, 허탈함, 그리고 일말의 안도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측의 빈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아니 보이지 않는 한국의 위대함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닥터 스털링. 밀러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담백했습니다. 우리가 힘은 더 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를 이끌 자격은 한국이 더 갖춘 것 같군요.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의 악수 제스처와 함께 화면에는 폐허가 된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날아가는 아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선의 뱃머리에는 선명한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선체 옆면에는 한글로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향해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지켜본 모든 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먼저 도착한 나라. 가장 많이 아파봤기에 남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나라. 그리고 칼 대신 꽃을, 총 대신 밥을, 명령 대신 한글을 들고 세계를 정복한 유일한 나라.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과 함께 화면, 가득 찬란한 서울의 야경과 한국인들의 치열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로젝트 더 라스트 스탠드. 인류 최후의 보루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저는 콘솔의 전원을 내렸습니다. 벙커는 다시 어둠에 잠겼지만 제 가슴속에는, 그리고 모두의 가슴속에는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남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1등, 대한민국. 이제 그 미래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만들어갈 현실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